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서히 이제 봄 기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뒷배경도 푸릇푸릇해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좀 앙상한 가지들도 생기가 도는 것 같고 봄이 오면 뭔가 희망을 가지는 계절인 것도 같은데 오늘은 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가끔 앞에다가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 같은 인생에 여름 같은 열정으로 가을처럼 가득하여 봄처럼 따스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쓰는데 오늘은 그 겨울 같은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 사는 게 선생님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렇게 책을 쓰셨습니다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데 실제 사는 것은 괴롭게 또 슬프게 또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왜 즐겁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고라고. 네, 고해다. 고해.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시니까요. 그럼요. 네. 살아가지고 숨 쉬는 거 빼고는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네. 그때가 즐거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지. 네네. 실제는 다 고통이. 아. 이 삶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살자면 먹이를 구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게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거고. 네. 뭐 고통이 없이 우리가 손안에 쥘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밥을 먹고 싶어도 쌀을 구해야 되지. 네네. 그냥 구해지나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돈이 있어서 사든지. 네. 그게 고통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은 인생의 중심적인 거다. 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즐겁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죠. 당신은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많이 즐겁다고 그러냐? 제 얘기는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네.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즐겁게 살아보자, 그 얘기. 네. 어차피 살 거라면은 이래도 시간은 지나가는 거고 저래도 시간은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왕 있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고통이 좀 적도록 아니면 그것을 전환해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즐겁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네.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즐거운 게 즐겁다는 느낌이 있겠어요? 항상 그 즐거운데 네. 이게 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러나 우리에게 삶에서 이런저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더니 나중에는 뭐 그게 즐거운 일이더라. 네. 뭐 이렇게도 회상이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앉아서 가만히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자. 네. 아니면 극복해보자. 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고통을 대한다면은 그 또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살자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고통과 인생에 대한 총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총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연상되냐면 밤하늘에 별들이 연상이 됐습니다. 네, 별이 반짝이려면 그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이 많으냐, 어둠이 많으냐 하늘을 쳐다보면 당연히 어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도 그 우주의 어둠과 별처럼 그 어둠이 기본인 것처럼 고통이 기본이고 그 고통의 바다에서 그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감정, 그게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선현들이 말하기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사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네. 고통이 왔다고 해서 알았다 하고 고통 밑에 깔려 있으면 그건 일생 고통스러운 거고. 네. 선생님 말씀은 제가 총론이라고도 말씀드리고 밤하늘에 이제 별과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기본 전제를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혹은 벗어난 결과에서 느끼는 것이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기쁨이다. 요새 그 북경에서 겨울 올림픽을 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이 그걸 뛰기 위해서 4년간 노력한 거예요. 정말 그 한순간 4년간 노력했다는 것은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의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럼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네요. 어떤 선수가 그랬더라. 뭐 이제 뭐 금메달을 땄는지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우승한 기분이 어떠냐고. 당연히 기쁘다. 이런 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더 솔직한 얘기지. 네, 그러네요. 이만큼 고통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그 마무리가 됐으니 얼마간은 좀 쉬고 싶다. 이번에 또 여자 선수들도 은메달을 따고 나서 단체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우는 이유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마음고생, 몸고생했던 게 떠올라서 헐칵.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은메달을 땄으니까 감격스러우니까 이제 또 눈물이 젖어.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개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통스러움을 극복하고 여기에 도달했다는 즐거움, 기쁨, 그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이만한 고통을 견디고 지냈다 하는 것을 이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뒤집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 저도 선생님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석사 논문을 썼을 때는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근데 박사 논문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화장실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순진하네. 그 석사 논문을 쓸 때 고생한 게 10이라면 정말 박사 논문을 쓸 때 마음고생, 몸고생, 시간고생, 돈고생한 거는 정말 뭐 500, 1000이더라고요. 정말 그 석사하고 비교 안 되게 박사 논문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가는데 수돗물 틀어놓고 펑펑 울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없이 기쁨이 솟아 올라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때 사는 즐거움, 기쁨 느낀 것 중에 몇 순간 중에 하나였던, 환이었던 것 같은데 쌤 말씀처럼 그만큼 고생을 몇 년 했으니까 이렇게 합격했다는 거, 박사가 됐다는 것이 그만큼 기뻤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교수 됐을 때 소식 들었던 것보다 더 기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도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울더라고요. 그것도 10달 동안 얼마나 고생한 겁니까? 병원 오가면서 정말 고생 끝에 아이를 낳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총론에서 그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통이고 그 고통의 지나기가 지날수록 그것을 극복할 때의 기쁨 또한 비례해서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면 고통에 늘 그냥 짓눌려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 이걸 벗어나려고 해보자 하는 게 기본적인 시각일 텐데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고해인 인생에서 더 괴로워지고 즐겁지 못하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 고통이 더 커진다. 근데 똑같은 고통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나아진다 하는 걸로 선생님의 필살기, 노하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더불어서 뭐 이런 것들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조금씩 즐거움을 찾아나간다. 책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그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지금 떠오르는 것도 있으실 텐데 지금 먼저 떠오르시는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고통스러운 데서 조금 덜 고통스러우려면 더 즐거우려면 선생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상황을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바라본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뭐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 준 거다든지 뭐 아니면 모함해서 그런 거라든지 네. 그 실제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갖다 붙여놓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원래 토정 비결이 안 좋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만사의 기본인 것 같아요. 만사의 기본은 먼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 이제 우리 속담에서 하나 인용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첫 단추를 엉뚱한 데 끼워 놓으면 열심히 다른 단추를 끼웠다 한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첫 단추이겠네요. 네. 첫 단추가 잘못 끼워 놓으면 고통을 자초하는 거예요. 네네. 먼저 정확히 봐라.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이제 단추가 어디 있고 구멍이 어디 있는 걸 바로 봐야 바로 끼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두 번째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가 있죠. 그렇지.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거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해보는 그게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그렇다면 정확하게 누구나 보고 싶겠지만 그것을 흐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말 어리석은 믿음, 미신이라고 그러죠. 뭐 주술 이런 걸로 이게 다 운명 탓이고 뭐 때문이다 하면서 큰 힘을 전제해서 그 힘이 나한테 작용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굉장히 침울한 상태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색깔 말하면 흥분한 상태는 빨간색 안경을 쓴 것이고 침울한 상태에서는 온통 회색빛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되는가 어떠한 상태라야 되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그 다음 말을 제가 좀 하자면 네네. 자꾸 이제 총론 비슷한 생각으로 가는 느낌을 줄는지 몰라도 담담해야 돼. 네, 이건 강론이네요. 담담해야 된다. 담담해야 돼. 담담해야 단추가 어디 있고 구멍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옛날부터 담담해야 된다는 말에는 별로 매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근데 한 번은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갔는데 네. 그 영빈관에서 자고 그 이제 안내하는 분이 자기들 업무를 소개한다고 사무실도 이제 안내해주고 말이죠. 뭐 그 큰 조선소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그 따라다니면서 쭉 보는데 내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표처럼 전부 붙여놨는 게 책상 앞에도 붙어있고 네네네. 벽에도 붙어있고 똑같이요? 똑같은 이 얘기인데 담담하라. 아하.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야. 이래서 붙여놨어. 이거는 뭐 선빵도 아니고 현대인데. 그래. 네. 생산성이 중요한데 담담하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말이지. 네.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회장님은 담담하지 않거든. 역동적이잖아. 네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네. 일을 하면서 임자 가봤어? 해봤어? 하고. 직원들한테도 담담하라. 이 얘기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 강연하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회장님을 좀 비난했어. 정말이요? 이 담담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역동적으로 뛰면서 네. 여러분 보고도 역동적으로 뛰어라. 그렇죠. 이래야지. 부지런히 뛰어라. 그래야지. 이게 잘못인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강연하고 나니까 참 부끄러웠어 내가. 왜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네. 역동적으로 일을 하자면 담담해서 정확히 보고 정확히 진행을 해야 네네. 역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앞에 두 개를 생략해버리고 역동적으로 이래버리면 단추를 뭐 색감 밑에 끼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래 첫 단추를 이야기한 거네요, 선생님. 그렇지. 네, 정확히 그러니까 보기 이제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자면 담담해야 된다. 네. 그 내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정 회장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제 그 역동적인 걸 좀 비난한 거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역동성이 생기자면 담담함이 있고 담담함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역동적으로 뛰었다. 그럼 뭐 천방지축으로 뛰는 거지. 네. 그러네요, 선생님. 그러면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담담함이고 두 번째 단추가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텐데 한 가지 또 이런 또 의문 하나가 더 솟아오르는 건 뭐냐면 10살짜리의 담담함과 50살 되는 사람의 담담함은 다를 것이다. 다르죠. 네네. 예를 들어 10살짜리가 담담하다 하는 거는 그건 좀 지나친 게 되고 아직은 담담할 때가 아닌데. 담담할 때가 아니죠. 네네. 천방지축일 때고. 그렇죠. 그게 천방지축을 통해서 첫 단추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시기이고. 천방지축. 연세가 많아서 담담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도 철이 걸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릴 때 철부지로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 이야기보다는 철이 든 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조작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죠. 네네.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자기의 경험이나 실제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에요. 네. 그 경험이 용하게도 첫 단추를 잘 끼운 경험이라면은 네. 그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도 통하는 얘기인 거지.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정말 괴로운 인생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담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선생님. 근데 이제 그 말은 참 쉽잖아요. 담담하라고, 뭐, 담담하라고. 근데 이제 담담하기까지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게요. 네. 불안하게 만드는 거, 현재 불안하게 만드는 거, 과거의 집착 때문에 불안한 거, 또 네. 미래에 닥치지도 않았는데 땡겨서 걱정하는 거. 네. 또 나가면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하게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갖고 있는
원자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폭발물, 네. 뭐 톤수가 뭐 얼마라고 하는데 내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폭발물의 톤수를 인구로 나누어 본 거예요. 네. 참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짊어진 폭약이 예. 엄청나더라고. 내가 지금 내가 얼마인지 들은 걸 잊어버려가지고 전화지는 못하겠는데. 몇 톤 나누기 지구 뭐 55. 그게 내가 짊어지고 댕기는 게 적어도 뭐 한 100톤 된다. 이런 식이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지. 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그런 걸 이제 논리적으로 내놓고 이제 걱정을 말하자면 부추기는 거야. 실제이긴 하지만은 그걸 좀 잊고 살아도 될 일을. 그러게. 자기는 예민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렇지. 이제 그런 중국 속담에 기호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있어야 또 세상이 조금 맑아질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오늘 총론과 강론을 이제 다 선생님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에 어떤 즐거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저는 좀 선생님께 묘수를, 비법을 전해 듣고자 했는데 의외로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그 말 속에서 묘수가 있고 비법이 있구나. 담담해져야 되고 방해하는 것들이 워낙 많다. 그렇다면 나 개인적으로 과거에 내가 걸린 것은 없는가? 미래에 걸린 것은 없는가? 현재에 걸린 것은 없는가? 그 걸린 것 때문에 혹시 담담함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생각해서 오늘 지금 무슨 일을 할 거? 그러니까요. 일단 담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아는 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담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 일단 그 말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께 선생님 좀 마지막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정리로 제 생각을 하나 여쭤본다면 담담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선생님께 매주 찾아뵙고 여쭤보듯이 제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믿을 만한 분께 담담하다고 생각하는 분께 여쭤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내가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려면 진짜 담담해야 돼. 그럼 뭐 얼마나 담담해야 될까? 그냥 수치로 얘기하자면 3초만 늦게 화를 내는데 상대방보다 3초만 늦게. 그 3초라는 게 짧은 것 같아도 하나, 둘, 셋. 그 사이에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화를 많이 내면 자기 실수가 많아요. 3초 동안 듣고 있으면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파악해.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은 이긴 거잖아요. 야, 마지막에 이렇게 보험을 하나 주시네. 상대와 화났을 때, 싸울 때 3초만 늦게. 이거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을 얻었습니다. 화나는 걸 내가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3초 화를 늦게. 내더라도 상대방보다는 한 3초 정도 늦게 내가 뒤따라 내어도 오히려 그게 덕이다 그 얘기. 저는 황금 룰 같은데 저도 지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꼭 상대가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게 3초의 지혜, 여유 그걸로 담담함을 찾는다. 싸움의 정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 오늘 우리 사는 게 왜 즐겁지 않은가를 여쭤보고 좀 지혜로운 말씀 또 마지막에 꿀팁까지 3초까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내 환자가 있는데 하도 나를 졸라요. 퇴원시켜달라고. 그러면 대략 설명을 다 줘서 이 병은 이런 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쯤 되면 이제 효과가 있어서 될 거다. 이래 해줘도 회진을 들어갈 때마다 그걸 가지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해줄 말이 없어. 계속
좋죠,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어서 하루는 들어가서 3초가 아니라 한 5분간 가만히 기다렸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이게 좋아졌겠구나 네네. 생각은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네네. 또 들었다 금방 나가려고 하니까 또 미안하고 네. 그래서 한 5분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 네. 그러고 나왔어요. 네네. 그 가만히 있다 나온 그 5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유되게 만들었어. 오. 이제 그런 걸 원용을 해보면 네네. 우리가 뭐 3초라고 내가 그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은 화내는 사람보다 조금 느리게 화를 내면 이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는 늦게 낼수록 덕이에요. 네. 오늘의 결론 담담하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는 것이 밤하늘의 별빛 같고 밤하늘의 어두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담담함이라는 세 글자 여러분 가슴속에 별처럼 빛나시기를 빌면서 오늘 너랑 나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